사실과 자유를 사랑하시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제3부 5.18로 보는 한국 현대사의 1편 5.18 통사의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첫날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죠. 제가 최초로 발굴한 셈이 되는데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운동권이 기획한 원래의 5.18 거사의 실체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거가 남아있는 것이 자유노트라고 하는 자료인데 그걸 오랫동안 구해가지고 살펴보다가 그 자유노트의 진짜 필자인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했던 비밀기획부장 송선태 현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십니다. 이분으로부터 제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권은 어떤 것을 기획을 했는지,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의 과잉 진압으로 이거 사태가 커진 게 아니다. 실제는 그 전에 우리의 선도 투쟁 때문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5일 서울대 심재철 학생회장은 그 당시 광주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학생운동권들과의 연합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긋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몰랐었죠, 그죠? 그리고 5월 18일 날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사태가 커졌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방화범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으로서는 그 당시 학생운동권이나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그 정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정보가 실패하니까 작전도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00-20은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00-20은 200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로서의 5.18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15 때 탄생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뒤집으면 5.18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35년 이후에 1980년 5.18이 터지죠, 그죠? 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김대중 내란 음모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신군부의 내란 목적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증오와 분노 쏟아붓죠, 그죠? 또 한편에서는 이건 기획된 시위였고 기획된 무장 항쟁이었다, 도시 게릴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건 신군부의 의도된 과잉 진압이었고 살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선 북한의 개입, 연계를 의심하고 그와 반면에 또 전두환의 권력욕을 위한 광주 시민의 학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쪽에 충돌하는 의견들은 근데 이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42년째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쳐내려면 굉장히 힘들고 고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맞닿아 있는 길입니다. 상대방을 증오로 또는 혐오로 적으로 몰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한 지점에 만났을 때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걸 우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길은 그 어려운 길일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18일 그날 아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월 18일 아침은 지금 현재 여러분 자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장들은 광주 지역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사에 해당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장한 7공수 여단 33대대 병력 일부가 교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점차 불어난 학생 숫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공수부대를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숫자가 200~300명으로 더 불어났다. 교문을 지키던 공수부대원이 갑자기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과 함께 괴성을 지르며 위협적으로 달려왔다. 진압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위기를 피한 학생들은 불이 나게 도망쳤다. 군인들의 예상치 못한 날선 공격에 놀란 학생들은 교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광주역에서 다시 모였다. 어느덧 학생 숫자는 300~400여 명으로 불었다. 격분한 학생들은 광주의 중심지인 금남로까지 약 3km를 단숨에 달려갔다. 숨을 몰아쉬면서도 격한 목소리로 주위의 시민들을 향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휴교령을 철회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하면서 두서없이 외쳐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 5.18 진영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진도 당일날 사진이 아니듯이 저 위에 표현되어 있는 교문을 지키던 공수대원들이 갑자기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과 함께 괴성을 지르며 위협적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진압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이런 건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지금 현재 5월 18일 오전에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오후도 공수부대원이 투입될 때 비로소 나오고 그 전에 전투경찰들과 시위하던 장면들은 사진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5.18 진영에서도 좀 골머리를 앓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진실에 근접하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남대 교문 앞에 그 가스차 페퍼포크가 있고 그 뒤에는 방패를 든 전투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으로 계엄군들 약 한 20명 일개 중대라고 해서 이게 팀이 나타나 가지고 진압봉을 들고 달려오는 그죠?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수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막 이제 몰려 나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취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정문과는 약간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는 왕복 1차선의 그 포장도로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거의 시골길이 갑자기 이제 만들어지는 그리고 길 건너편에 페퍼포그라고 하는 가스차가 쭉 달려 나오면 길을 가로지르게 되고 그 뒤편으로는 거의 뭐 자갈밭에 막바로 이제 개울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천에 짱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서 이제 던지고 뭐 그러면서 저 부분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군부대의 기록을 쭉 훑어보면 저기서 한 2시간가량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전투경찰들이 몰고 나와서 학생들과 전투경찰들과 계속 이제 공방전을 벌이면서 도청 앞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왜 도청 앞으로 가냐? 사실은 원래 훈련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휴교령이 내려지면 일단 무조건 정문 앞으로 모여요. 모이는 시간대에 맞추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낮 12시에 도청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전부 도청 앞으로 해서 광주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평소에 훈련한 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계엄군이 특별히 강경 진압을 해서가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 볼게요. 11시 30분경 시내 중심가인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는 500여 명으로 불어난 학생 시위 대열에 수녀 50여 명도 합세했다. 금남로 한쪽 차선을 점거한 채 항의 농성이 시작됐다.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쳐서 최루탄을 뿌려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주 시내는 아직 공수부대가 투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 강도는 횃불 집회 때와 달리 사나웠다. 다만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경찰들에게 진압 방침을 하달했다. 분산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저항하는 자는 연행할 것.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2017년도에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정권의 의도가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면서 저분을 1계급 특진해서 추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그렇게 올렸죠, 그죠? 그러면서 안병하 기념관 만들었고, 동상도 세웠고, 뭐 평전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이 누구냐? 바로 저분입니다. 1928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육사 8기생입니다. 김종필.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육군사관학교 때 생도 대장? 바로 저 박정희 대위였습니다. 그 시대를 거치면서 안병하 소위는 이제 중2 때 육군제 육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춘천이었죠, 그 당시. 6.25 때 인민군 남하를 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낸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서 정말 제대로 싸우고,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 1958년 무렵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육군 중령에서 경찰 총경으로 직업을 바꾸죠. 1968년도 여러 가지 대공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대공 경계에 상당한 기여를 해가지고 또 표창도 받죠. 훗날 이제 그 서대문 경찰서장을 거쳐서 1980년 초에 전남 도경국장으로 이제 경무관 계급을 달고 갑니다. 갔을 때 이미 그 육군사관학교 때 생도대장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걸 저분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1980년 5월 달에 들면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전투경찰들이 많이 다치고 합니다. 그때 안병하 도경국장은 저 위에 언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온건하게 진압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기고가 털리고 시위대가 무장을 할 때조차도 자기 부하 경찰들에게 무기를 소산시켜서 파출소에 있는 무기는 경찰서로 옮기고, 경찰서에 있는 무기는 다시 군부대로 옮기게 해서 아예 그냥 무기를 갖고 있지 않도록 해버려요. 심지어 그 무기고를 지켜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도 무장하지 말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 1980년 5월 달에 시위대가 극렬하게 이제 맞붙어서 경찰들을 거의 물리치죠. 그리고 심지어 계엄군하고도 이제 붙어요. 그때 안병하 도경국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분은 3.15 부정선거의 기획 책임을 지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병하 씨보다 4살 많은 곽용주 경무관, 이분도 이제 똑같은 계급이에요. 이분도 전날 같이 교수형에 처해지지요. 이유는 뭐냐? 4.19 시위 당시에 무장 시위대를 향해서 청와대, 그 당시 경무대죠. 경무대를 지키는 치안 책임자로서 발포를 했거든요. 그 발포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죽고 했단 말이죠.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자, 그때 안병하 경무관도 그 시절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곽용주 경무관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한 달 뒤에 안병하 경무관이 그 당시에 총경으로 경찰에 투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데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 나름의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4.19 당시에는요, 3.15 부정선거 시위와 4.19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가면서 그때도 무기고 털리고 뭐 소방차니 트럭이니 버스니 다 탈취해서 몰고 다니고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그 진압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군이 나서죠. 군이 나왔는데 군은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탱크 위에 국민들을 태우고 같이 환호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데모대, 시위대를 선두에서 강력하게 저지했던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물고 다 자빠져 버렸다. 그걸 누구보다 다 뼈저리게 느꼈을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980년 당시에 신군부라는 새로운 권력체가 등장하는구나. 근데 신군부의 의도가 진압하라고 하는데 안병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압을 하면 20년 전 곽영주 경무관의 길이 보이고, 그죠? 진압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명령 불복종의 책임을 갑자기 등장하는 저 강력한 무력 집단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그 상황에 저분이 섰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와 비슷한 군인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1사단 정웅 사단장입니다. 읽어볼게요. 광주에서 오전 시위 상황을 보고받은 육군본부 지휘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라고 지시했다. 7공수 여단은 광주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31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돼 있었다. 정웅 31사단장은 전남 도경을 통해서 경찰의 시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공수부대를 투입할 정도의 시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엄사에 거듭된 공수부대 투입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오후 2시 25분경 31사단장은 헬기로 조선대에 들러 2명의 7공수 대대장, 광주경찰서 경비과장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시내 지도를 펼쳐놓고 시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오후 4시까지 7공수가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이제 광주 진영의 공식 역사 비슷한 거죠. 근데 요 대목들 보면 조사한 바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계엄사에 거듭된 공수부대 투입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공수부대를 투입했다고 이제 써 있지만 그게 아니고 12시 45분쯤 되면 안병화의 부하인 전투경찰들이 금남로 앞에서 진압하다가 널브러져 버렸어요. 그냥 널브러지는 게 아니고 가스차 불타고 경찰 100차 불타고 수많은 경찰들이 이제 완전히 녹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시 45분에 경찰로부터 군에게 군 투입 요청을 합니다. 이 상황을 봅시다. 이분이 이제 31사단장입니다. 이제 7공수가 4시까지 출동하라고 했다는 것, 전 맞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작전 통제를 받도록 돼 있었다. 뭐냐면 이제 전투 개념은 일반 보병들은 선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라. 이렇게 쪼롬이 지켜가고. 근데 이제 특전사는 비정규전 부대들은 선의 개념이 아니고 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점에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적으로부터 몰래 납치해가지고 데려오든지 어느 시설에 잠입해서 그 시설을 폭파하든지 침투, 습격, 매복, 폭파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저 특수부대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예요. 그러면 이런 부대들이 선의 부대의 작전 통제 내지는 배속을 받아가지고 이 선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지휘 아래서 어느 특정 지점에 출동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7공수는 일개 여단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31대대는 전북대, 전주, 그 다음에 32대대는 대전, 이렇게 이제 일개 대대씩 나눠 가고, 광주만 33대대가 전남대, 35대대가 조선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지니까 7공수 여단장인 신우식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른 부대에 배속이 되면 이제 그 부대 사령관에 의해서 작전 지시를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공수 여단장은 5.18 당시에 광주로 와버려요. 왜? 자기 밑에 두 개의 대대가 광주에 오니까 자기도 광주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주에 와가지고 전투교육 사령부 안에서 상황실을 만들죠. 상황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7공수 여단장은 전주와 대전에 일개 대대씩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자기 여단장에게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전해야죠. 그죠? 그 무전을 받으려면 전주에 나가 있는 31대대, 대전에 가 있는 32대대, 심지어 여기 조선대와 전남대 무전을 받으려면 안테나를 세우면서 상황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 상황실에 대해서 이제 발포 명령과 군 지휘계통 이원화에
숨어있는 사령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사해서 나중에 뭐 깨끗하게 클리어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공수부대 투입 명령에 의해서 공수부대가 4시까지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죠. 칠공수가 금남로로 들어갈 때 이미 그 도로는 완전히 반쯤 개판이 되어 있었고 전투경찰들은 뒤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수부대가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계속 짱돌이 날라오고 그 돌을 맞으면서 쫓아가서 진압을 할 수 있는 무기는 사과탄 같은 최루탄하고 진압봉, 총은요, 실탄 없는 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을 사용하는 병력들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후 4시 상황 어떤 모습이었냐 읽어볼게요. 오후 4시경 7공수 33대대는 수창초등학교 부근 금남로 끝지점에서 학생 시위대를 향해 돌격 앞으로 오라는 명령과 함께 강제 진압을 시작했다. 시위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쫓아가 진압봉을 강하게 타격했다.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공수대원 2~4명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진압봉으로 때렸다. 공수부대원들은 도주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뒤쫓아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일반 가정집 안방까지 군화를 신은 채 들어갔다. 젊은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짐짝처럼 군트럭 적재함에 던져 넣었다. 대검을 진압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몸소리를 쳤다. 도청 부근 금남로 일가에서 공수부대는 경찰을 구타하기도 했다. 그 경찰은 붙들려온 시민과 학생들을 몰래 풀어주다 공수부대에게 들켰던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들이고 어느 정도는 아닌 얘기들도 있고 무조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강하게 쓰니까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현실감 없고 또 잔혹해지죠. 그래서 저 글을 읽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때가 이제 공수부대 투입되고 나서 쫓아가는 사진이고 도망가는 사진이에요. 그때 저 거리들을 보면 자갈, 돌, 아스팔트 보도블럭 깨가지고 던지고 했던 거 그런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죠? 이 장면이 안병하 국장에게도 보였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20년 전 1960년 4.19 때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데자뷰죠. 딱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어떤 항의, 그 항의를 받아들이는 권력층, 공무원 집단, 국가, 공권력 사이에 큰 기술적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첫날 5월 18일 날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 최초의 사망자가 농화 출신의 김경철입니다. 얘기 한번 볼게요. 광주의 최초 사망자는 18일 공수부대원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청각장애인 김경철이었다. 김경철은 충장로 제1극장 골목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아 쓰러진 채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수부대원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굼뜬 그의 행동을 보고 일부러 그런다고 더욱 두들겨 패버렸다. 그 결과 19일 새벽 3시에 사망했다. 상식적인 수준의 시위 진압이 아니었다. 공수부대는 처음부터 시위대의 길을 꺾어 놓겠다는 생각이었다. 이군사령부의 계엄 상황 일지에는 5월 18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 연행된 숫자가 모두 405명이라고 적혀있다. 대학생 114명, 전문대생 35명, 고교생 6명, 재수생 66명, 일반 시민 184명 등 이 가운데 68명이 두부 외상, 타박상, 자상, 그중 12명은 중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저 중태자 중에 농화자 김경철 씨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수위 높은 학생운동권들의 데모가 있었죠. 가두 시위가. 처음부터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미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 정보 차단, 정보의 실패죠. 이걸 모르고 7공수 부대원들이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같이 올라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인 김경철 씨의 얼굴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5월 18일 날 사진이 드물어요. 이것도 이제 보안사에서 그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앨범에서 찾아낸 겁니다만 80년 5월 18일 14시 금남로 대모대에 의해서 발효된 차량. 이미 저렇게 되면 평화적인 시위라고 절대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흔히들 보는 5.18 진영의 공관사는 5월 18일 날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데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게 팼다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계속 굴러다녀요. 저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차량이 저렇게 불탔는데 옛날에 어땠을까? 저게 바로 1960년 4.19 때입니다. 저 건물이 바로 시청 앞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다가 격화돼서 폭력 시위가 되면 다 저렇게 차량을 불태우고 또 차량 돌진을 하고 뭐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뭐든지 이제 저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5.18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봐야 된다. 지금 5월 18일만 가지고 딱 보고 나니까 또 특히나 저 사진들 보세요. 시위대 안에서 찍은 사진은 별로 없어요. 저때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딥니까? 계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계엄군 옆에 서가지고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진을 통해서 그 공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시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8일 그리고 각도 이런 걸 넓혀서 한번 보자. 어떻게 보냐? 이겁니다. 경찰 사망 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해가지고 끌어낸 건데 신기한 게 있는 겁니다. 5월 14일 날 부상이 54명이에요. 중상은 6명, 경상은 48명. 5월 14일 날 이게 이제 안병하 경찰국장의 진상 보고서에 나온 건데 중상이 6명이잖아요. 부상이 54명.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하려면 시위가 격리했던 5월 18일로 한번 비교해 봐야죠. 5월 18일 날 경찰은 부상 32명에 중상이 2명인데 근데 저 5월 18일 보다 5월 14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5월 14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저걸 모르는 거예요. 5월 14일도 그랬고 5월 15일도 전날보다는 훨씬 작지만 부상자가 11명이나 나왔고 5월 16일 날 와서야 부상자는 1명밖에 없고 중상자 1명밖에 없고 그러나 그 사흘 전인 5월 14일에는 부상자가 54명에 중상이 6명이었다. 도대체 뭐지? 모르잖아요. 늘 뭐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공수부대가 와서 들이깼다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공수부대원들도 5월 14, 15, 16 광주의 전남대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대 뭐 기타 여러 대학들 12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시위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해왔는지 정보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충돌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 5월 20일 날 봅시다. 5월 20일 날은 경찰로 나가 있던 분들이 4명이 저기서 사망하죠. 차에 깔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앞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어 오는데 5월 18일 날 중간에 공수부대가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당시에는 13579, 11, 13여단 전부가 8개월 전인 부마 사태 당시에 가서 무조건 팼더니 진압되더라. 이 공식만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사진 2장을 한번 볼까요? 5월 17일 이전 사진이 참 없어서 겨우 2장 찾았습니다. 저게 바로 5월 14일 날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광주에.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게 경찰들이 그 당시 사용하던 페퍼포그라고 하는 가스차입니다. 화염병에 완전 꼬실러지는 거죠. 그죠? 길도 뭐 완전히 개판이 다 돼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장면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제 투석하고 하는 돌 던지고 저럴 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보면 유리창들이 엄청 많이 깨져가요. 이게 5월 18일이 아니고요. 5월 14일자 사진입니다. 5월 14일도 저렇게 극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월 18일 광주 사태, 뭐 광주 민주화 운동 하는데 도대체 5월 18일 날 이전에 뭘 했었나? 그 5.18 당시에 학생 운동권들의 내부는 뭐냐?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밝혀지거나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5월 17일 자정 5월 18일로 넘어오면서 계엄을 전국 확대하고 예비 검속을 해서 학생운동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 예컨대 전남대 12명, 또 조선대 10명 명단이 다 있어요. 그 예비 검속을 해서 한 10명은 잡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잠적해서 숨어버려요. 숨어버리고 나니 5월 18일 낮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시위에는 이 지도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가며 지휘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소 연습한 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확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소에 뭘 연습했나 이걸 알아야 좀 짐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노트입니다. 한자로 자유라고 써 있고 아래 이제 볼펜으로 쓴 전대 철학과 한기석 씨가 표지 제목에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저 노트에 자유라는 표지는 누가 쓴 거냐? 그건 이제 송선태 씨의 글씨입니다. 5.18 당시에 운동권들의 사상, 이념은 뭐였나? 주체 사상이었으면 아마 주체라고 썼겠죠, 그죠? 근데 저 때는 자유였습니다. 왜? 군사정권의 억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유로 내걸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 노트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걸 쓴 분이 바로 송선태 위원장입니다. 55년생이고 당시 전남대 국문과 3학년 복학생이었습니다. 79년 6월 달에 병장 제대를 하고 전남대 국문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그 당시 이제 의식이 있는 학생 운동권들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송선태 씨에게 지금 총학생회가 바로 잡혀져야 되니 가서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다오 하는 바람에 이제 저분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엮여버린 거예요. 저분의 생각은 박정희 정권이 18년간 지속됐다가 갑자기 무너졌지만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이 군사 정권이 연장이 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바라지 않았다 이거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권밖에 없었고 뭐 1960년 4.19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의해서 기성정치가 방향을 바꾸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유노트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저 위에 보면 15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15일 날 할 계획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총학생회 비상 전략하고 오전 10시는 어디서 가고 뭐 누구는 가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대여를 어떻게 짜고 뭐 하는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그 거대한 퍼포먼스 행사의 기획이죠, 그죠? 저때 전남대학교 학생회장단의 싱크탱크가 바로 이제 송선태 씨인데 저분이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5월 9일 날 이건 이제 처음 밝혀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송선태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누구냐면 그 당시 1980년 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 씨입니다. 광주 일고 송선태 씨와 1년 후배인데 저때까지는 일면식이 없다가 이제 학생 운동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돼요. 저분이 내려오는 거죠. 광주로. 5월 9일 날 전남대 앞에 가서 단둘이 만납니다. 전남대 총학생회 비밀기획부장 송선태와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심재철과 회동해서 어떤 얘기가 오냐면 곧 계엄 확대가 임박한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 상황입니다. 부분 계엄이죠. 근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으로 확대할 것이다.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엄사령부는 과거에는 내각 밑에 있다가 이제는 내각을 없애고 내각 위로 가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어버리죠. 그 당시에 누구나 알다시피 최규하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공수부대들은 최규하 대통령을 최호구라고 불렀거든요. 오주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그러니 곧 계엄이 확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8개월 전에 부산이 피해를 봤으니 이번에는 계엄 확대하면서 분명히 김대중 선생을 칠 텐데 학생 운동권들이 김대중 선생의 직계는 아니지만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YS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제 깨진다.
그러니 우리 광주가 피를 덜 흘리게 하려면 서울도 같이 저항해서 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뭐 고향도 광주인데 심재철 씨가 마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광주가 같이 거대한 가두 시위를 하고 전국 동시다발로 떠주면 제 아무리 신군부라도 함부로 권력을 잡고 유신 잔당과 다시 손을 잡아서 유신 시대를 연장하지는 못할 거다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정했는데 어떤 날짜를 정했냐면 5월 15일. 그 송순태 그 당시 기획부장은 계속해서 학내에서 시위를 매일 연습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걸 하다가 5월 15일 날 되면 이 여세를 몰아서 도청 앞에 나가서 크게 벌린다. 그때 심재철 회장은 서울에서 자기도 연합 집회 해가지고 크게 벌리겠다. 같이 그렇게 크게 띄우면 광주는 피를 덜 흘릴 것 같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저 때도 무장투쟁 계획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왜? 5월 저 다음날 일단 31사단에서 나와가지고 학군단 무기고에서 공이치기를 다 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고 나니까 어지간한 파출소건 뭐건 예비군 무기고건 모든 무기에 대해서 다 손을 댔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무기를 든다는 건 생각도 말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5월 15일부터 동시 대규모 시위를 약속했는데 전남도에서 5월 14일 날 교내에서 분업을 시키다가 이게 너무 과열돼가지고 자발적으로 담을 타고 넘어가서 가두 시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한 사나운 가두 시위를 하게 된 날이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5월 15일로 준비하고 가는데 광주가 5월 14일 날 떠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송순태 씨는 수배가 됐다가 8월 29일인가에 잡혀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상무대 영창에서 시민군들은 우리를 방화범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누구냐면 그 학생운동권, 전남대 총학생회장 단 뭐 이런 애들이요. 불만 지르고 싹 도망가 버려서 자기들이 피로서 불을 꺼놓으라며 우리를 성토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그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거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5월 14일로 가봅시다.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봅시다. 5월 14일 날 54명이 부상당하고 중상이 6명이고 경상이 48명. 엄청나게 강한 시위를 한 겁니다. 강한 시위를 할 때 그 사진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들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약속한 날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 광주는 과거보다 훨씬 위축된 시위를 했는데 서울은 심재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총학생회 멤버, 그 다음에 뭐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연대 총학생회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죠? 청와대로 가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5.18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 당시 5월 15일은 광주는 부상이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보다 시위가 훨씬 더 톤 다운된. 그런데 서울은 어땠냐? 서울은 보시다시피 이 사진입니다. 대학생들이 역대 가장 많이 몰려버린 풍경이죠. 그죠? 저때 저 군중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전날 밤에 저녁 8시쯤에 심재철 회장하고 2살 어린 유시민 친구가 무슨 부장이었는데 아주 격론을 벌이죠. 철수냐 마냐. 그때 이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계엄군이 투입되면 엄청난 피해 진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또 피해 보복이 벌어지면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철수하자 하면서 5월 15일 밤에 심재철 회장에 의해서 철군을 합니다. 서울에서. 이 프레임 속에 보면 5월 16일 날은 부상 1명에 중상 1명밖에 없는, 서울은 5월 15일 날 저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한 템포 늦어가지고 5월 16일 날 반민주 운동에 대한 성토를 하고 저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중첩되지 않아서 힘이 많이 빠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노트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남대와 서울대 등 재경 대학들과 합동 시위를 기획했었구나. 목적은 군부 재집권 반대.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재학생운동 선배들의 협력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의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지금은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저 무렵에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10명이면 10명 중에 아무리 유명한 뭐 김대중, 김영삼이라고 해도 그런 현실 정치인과 친하거나 친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 기성 정치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는 어떤 폄하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모든 우리 사회의 뭐 영역들이 일정 수준을 이렇게 다 능가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도 대접을 받고 신뢰를 확보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초 저 당시의 정치인들은 정말로 이제 앞뒤가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 운동권들이 광주니까 김대중 하지만 김대중 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1988년 4월 26일 날 13대 총선이 있었을 때 그때 평민당의 김대중 대표가 5.18과 관련한 고생을 했죠. 그죠? 사람들 중에 공천을 몇 명을 줬냐? 2명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직계 조직이라고 김대중 씨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같은 동네에서 나하고 비슷한 민주화하는데 거기도 민주화하니까. 그러나 양쪽에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노선에 관한 생각들은 서로 달라서 일치될 수가 없었죠. 그런 점을 한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네 번째는 5월 초부터 학내 시위가 있었잖아요. 5월 15일을 대대적으로 기억했지만 전남대가 14일 가두 시위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제 바람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비군 무기고 탈취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 그리고 5월 19일 카톨릭 농민회와 연계 시위를 계약했어요. 농민과 학생과의 연대를 해가지고 확 키울 생각을 서경원 씨가 했는데, 아쉽게도 5월 18일 날 계엄 확대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제 저건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뭐냐. 5.18 첫날의 시위는 지도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종래,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5월 14일 날 경찰들이 엄청 다치고 중상이 6명이 나오잖아요. 그 5월 14일 시위 경험처럼 투석 등으로 맞서지만, 그러나 군과 경찰은 이런 점을 아주 강구해버린 거예요. 특히 군이 강구했죠. 자, 잠시 시위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걸 정리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준법 평화 시위는 뭐냐? 시위용 도구가 보통 이제 전단지, 플래카드, 스피커폰 있죠. 확성기, 또는 이제 운행용 차량, 뭐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또 이제 막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주변인들의 이목을 끌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고 또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압하는 사람들, 경찰은 뭐 하나? 모니터링만 하죠. 집회, 시위, 결사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만 하는 겁니다. 저게 80년대까지는 없었어요. 저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된다. 그냥 일반 시위대 행진하고 있고, 그죠? 집회 신고를 하고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해서 행진하게 또 해주잖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이른바 민주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과격 폭력 시위는 뭐냐? 돌 던지는 거예요. 투석, 강목, 쇠파이프 또는 차량 돌진 또는 화염병. 그러나 총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누구를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 시위의 목적이 진압경찰이나 진압군의 물리력에 대항해서 부상을 입히려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준무기에 속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어떤 진압이 필요하냐? 진압봉하고 최루탄으로만 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5.18 당시에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과격 폭력 시위에 맞선 계엄군의 폭력 진압인데, 이걸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일방적으로 계엄군을 비틀어 버리면
사건의 실체가 사라져 버려서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혐오감이나 분노나 증오감 좀 내려놓으시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폭력 시위대입니다. 근데 이제 무장 시위대는 총기, 수류탄, 폭발물 같은 전투용품. 그러니까 민간인이 무기를 들었다. 무장 시위대입니다. 유격대죠, 뭐. 이들에게는 진압군에 대항하여 군사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들로 시위의 도구들이 이제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 등 인마 살상용 무기, 폭탄도 들어가고 수류탄도 들어가고, 그죠? 4.19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4.19 때도 경찰 무기고를 털어서 수류탄을 빼가지고 갔고, 마산 경찰서장 관사에 마당에 수류탄 2발을 던지고 그래서 폭발하고, 다행히 뭐 그걸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위대 명칭이 뭐냐? 무장 시위대, 반군 또는 반란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도 이런 단계가 있고 진압하는 것도 그 단계마다 있는 거지, 과잉 진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정 프레임을 잘라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 사진 볼까요? 이게 진압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계엄군들 5월 18일입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첫날 저 정도였으니까 과잉 폭력 시위와 거기에 맞대응하는 폭력 진압이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자, 전투상부하고 상황일지 같은 군 자료들을 다 모아서 1985년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회 특위 부록 내용입니다. 5월 18일 경찰 부상 34명 플러스 1명은 피난, 계엄군 8명 부상. 16시에 진압 현장 도착한 7공수 여단 33대대와 35대대는 확성기로 과격 행동을 중지할 것과 일반 시민은 귀가할 것을 설득하면서 가스탄을 발사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밤 8시까지 시위를 진압했다. 계엄군이 현장에 도착하자 계엄군을 향해 각종 구호 제창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돌멩이를 투척했고, 귀가를 종용하고 선무방송이 시작되니까 더욱 격렬하게 보도블록과 화분대를 파손시켜서 투척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하며 병력 약 70명을 시위대 속으로 투입시켜서 쫓아간 거죠, 그죠? 주모자 연행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과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격 시위대의 난폭한 행동, 즉 뭐 강목, 투석, 화염병 또는 뭐 가스통 같은 거죠. 이런 걸 동원하면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군사령부의 계엄 상황 일지에는 5월 18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 연행된 숫자가 모두 405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학생 14명, 뭐 전문대생 35명, 뭐 고교생 쭉 나가는 거, 그죠? 그 다음 날을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가 5월 18일 첫날입니다. 그러면 5월 19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자, 5월 18일 밤에 7공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진압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하니까 11공수를 밤에 광주로 내려보내죠. 처음에 7공수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11공수 여단이 들어와요. 근데 이날 밤에 11공수도 깨지니까 5월 20일 날 3공수 여단이 또 내려와요. 이런 것, 부대를 차곡차곡 집어넣는 걸 축차 투입이라고 합니다. 축차 투입을 하면 거의 백전백패라고 하죠. 왜? 두 번째 들어오는 부대는 첫 번째 들어간 부대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 들어오는 부대는 더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의 차단과 정보의 부족, 왜곡에 의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동일한 부대가 똑같은 전술로 1진 들어가고 2진 들어가고 3진 들어가면 들어가는 쪽쪽이 이제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4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이미 늦었죠. 사진을 보시면 지금 5월 19일 오후 3시인데 11여단이 내려와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예요. 저때 이제 11여단 그 계엄군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광장에 가보니까 밤새 시달렸던 7공수 병력들이 아스팔트에 널브러져 있는데 성한 병사가 한 명도, 다 병신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굴 깨지고 팔 깨지고 뭐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렇게 물어봤대죠. 그러니까 7공수에서 너도 한번 겪어봐라. 겪어보고 나서 그 다음날은
3공수가 이제 광주역에 내렸는데 새벽에 그때 이제 7공수, 11공수 병력들이 그 넓어져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3공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했냐? 그러니까 또 얘네들도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그런 거죠. 엄청나게 혼이 난 거죠. 또 봅시다. 이게 이제 5월 19일. 그러니까 18일과 19일은 시위의 양상이 거의 비슷했어요. 저 헬기는 경찰 헬기 같고요. 그 뒤에 멀리 저 위에 있는 헬기가 UH-1H 같습니다. 군 헬기죠, 그죠? 5월 19일 오후 4시경에 시위 군중 해산을 종용하는 선부 방송을 막 해가는 때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저 극렬 분자들이 차량에 방화를 하고 있다 하고 이제 타이핑 쳐가지고 이게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수준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을 극렬 분자 말고는 다른 용어가 없었고 폭도 아니면 극렬 분자 혹은 뭐랄까 간첩, 뭐 고정 간첩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저기서 이제 붙잡힌 사람들에게 계엄군이 상당히 고된 짓을 하죠. 저 계엄군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뒷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조아리는 폭력 아래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저런 식의 이제 연행들이 계속됩니다. 뭐 저것이 이기는 거냐, 계엄군이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닌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7시 30분입니다. 금남로 2가 여기서 계엄군들이 주동자들을 잡아서 연행해 가고 있는데 저 동네에서 다음날 5월 20일과 21일 가면은 저 아스팔트에 수많은 이제 흑백 사진에서는 얼룩들이 보여요. 저때 이제 비가 한번 오는데 그 비를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빗물이 시커먼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게 전부 핏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9일까지는 저 정도인데 저 날을 넘어서고 20일을 가면 저때부터 이제 총알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극들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군중들이 화가 나면 차를 저렇게 몰아가지고 들이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기록입니다. 저 기록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화면을 스톱해 놓고 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금남로에서 계엄군하고 시민군하고 대치할 때 거리가 한 50m 가까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50m에서 100m 사이. 이쪽은 질서 정연하게 총을 들고 나중에 보면은 저기서 이제 또 착검한 사람도 나와요. 이 전투상부 상황의 질 종합해 보면요. 5월 19일 날 둘째 날이죠. 경찰은 12명 플러스 알파가 부상당하고 계엄군도 12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5시 4분에서 16시까지 7공수 3호 대대는 도청 앞 금남로에 출동했다가 시위 군중하고 대치하고 시위 진압 중에 과격 시위대가 건물 옥상에서 투석해서 계엄군 부상자가 다수 속출한다. 이게 이제 그 계엄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 돌이 날아오는 게 보이면 공포가 덜한데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상당히 컸다고 하죠. 0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이제 충장파출소 부근에 경계 중이던 11여단 61대대 3중대 7지대. 이 사람들이 9명이 시위대 200명한테 나중에 얻어맞고 그래요. 그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공식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전쟁의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그 마리우폴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1000명에서 406명을 빼면 594명이 남죠. 적군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적 중에 406명을 전사시켰다. 그로 적은 지금 594명이 남았다. 이러면 이 전쟁은 이긴다. 이게 군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군복 입은 집단 대 군복 입은 집단 간의 싸움일 때 저 공식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군복 입은 군인을 406명을 작살냈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지만 군복 입은 러시아 군대가 무기를 동원해서 사복 입은 민간인을 406명을 죽였다 할 때는
전부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난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위 진압의 공식입니다. 시위대 1000명을 진압하다가 406명을 연행했어. 그래서 594명밖에 안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착각이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몇 명이 되냐? 2000명으로 늘어나,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압은 저런 식으로 힘으로 진압을 하면 거꾸로 더 당한다는 거죠. 이걸 그 당시 80년대 우리 군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 8개월 전 부마 사태 때 그래갖고 이겼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군인과 일반 대학생들 간에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안봉 그 당시 11공수 61대장의 증언을 한번 보면 뭐 충정훈련은 평소 연간 훈련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충정훈련을 80년에 갑자기 실시했던 건 아니다. 11공수 대대장들은 강원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잘 몰랐고 더욱이 김대중 씨를 체포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한 낌새를 차릴 만한 정신교육이나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저희 대대는 80년 2월 말경에 팀 스피릿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쪽은 군인이고 한쪽은 대학생인데 감각이 엄청 서로 다른 거죠. 그 시대에 전남대 총학생회 송순택 기획부장의 증언을 보면 우리 역사로 볼 때 학생운동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주화는 늘 제고되었다. 멈췄다 이거예요. 11.6 이후에 군부의 움직임이 유신잔당과 결탁하게 될 것이 국내외의 여론이었다. 그러니까 유신시대가 또다시 연장될 거다라고들 착각들을 했겠죠. 이것도 착각이겠죠. 또는 걱정이겠고. 박정희 정권 18년이 또다시 군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에는 다 같이 몸서리를 쳤다. 이게 그 70년대 후반 유신 말기의 대학생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반감이 심했던. 그러니 안봉 중령 입장에서는 그 시대가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원으로. 근데 송선태 기획부장의 시각에는 그 시대가 이렇게 보였을 수 있을 거예요. 원과 사다리꼴의 역사관이 서로 맞부딪히잖아요. 이 둘을 조합을 하면 사실은 이런 종이컵의 현실성을 가진 역사관으로 복원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관해서 영화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영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이 최민식 배우가 탈북한 북한의 수학 천재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연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대사와 내용이 생각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현대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안에서 최민식 씨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틀린 질문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 틀린 질문이 뭘까요? 예컨대 음모론 같은 거 틀린 질문이 돼요. 세월호를 박근혜가 빠뜨렸을까? 어떻게 빠뜨렸을까? 하고 계속 찾아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계속 연결시키려고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를 7년 동안 9번 했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틀린 질문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18 저 사건에서도 진압한 신군부가 권력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거다. 그렇지 않냐? 하는 질문을 만들어버리면 답 안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그 당시에 명령을 받고 발사했을 것이다. 발포 명령 책임자를 찾아라. 그래서 1960년 4.19 때 곽용주처럼 목을 매달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이거 답 안 나옵니다. 다시 좀 차분히 내려다 놓고 틀린 질문이 안 되게 좀 더 예리한 정직한 올바른 질문을 찾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5.18로 인해서 옳은 답을 찾고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월
9일까지 했으니까 5월 20일과 21일 총성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 비극의 현장을 다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